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쿠팡이 결국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추가로 밝혔습니다. 추가로 유출된 고객 계정이 16만 5천여 개 확인됐다고 밝힌 건데요. 3천 개라고 했던 자체 조사 결과는 잘못됐다는 걸 시인한 셈입니다. 쿠팡은 중요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이어갔지만 유출 정보의 양도, 질도 그 어떤 말에서도 신뢰의 편린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오늘 다시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전국 곳곳의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지겠는데요. 주말 사이엔 더 춥다는 예보입니다. 대신 탁한 공기는 많이 좋아지겠습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에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헤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가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 경찰이 오늘 2차 소환 조사를 진행합니다. 쿠팡은 16만 5천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추가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천거래 의혹을 받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른바 황금폰을 처남에게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조국 혁신당과 감정 싸움이 불거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내부 여론 수렴에 나섰습니다. 거취 압박을 받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정치 생명을 걸고 당원 투표를 진행하자며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엔 투기성 비거주 1주택의 화살을 겨눴습니다.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를 두고 주거용이 아니라면 안 하는 게 이익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어제는 참 따뜻했죠. 대신 미세먼지가 발생이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상황이 정반대가 됩니다. 다만 이번 추위는 지난달 북극 한파처럼 길게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높은 빌딩들이 늘어선 서울 도심이 색을 잃은 듯 흐릿하게 가려졌습니다. 한낮에도 먼지가 가득해 공기의 답답함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어제 서울 낮 기온은 10도를 넘는 등 대부분 지역에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며 온화했습니다. 하지만 초미세먼지 농도는 곳곳에서 오후 한때 세제곱미터당 100마이크로그램 안팎까지 오르며 매우 나쁨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밤 사이에는 황사까지 더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도 나쁨 수준으로 오르는 곳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며 공기는 서서히 맑아지겠지만 강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영하 40도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밀려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7일부터 8일까지 서울을 기준으로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2자릿수를 기록하는 매우 강추위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중부 곳곳의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 아래로 내려갈 걸로 보여 한파주의보도 다시 내려졌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오늘은 영하 9도, 주말과 휴일에는 영하 12도까지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추위가 길지 않아 다음 주 월요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다만 찬 공기가 서해를 지나면서 주말 사이 서해안에는 또 한 차례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해상에서 발달한 해기차 구름대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전라권 서해안을 중심으로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잠시 온화했던 날씨는 물러가고 다시 한겨울 추위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강추위와 눈이 겹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한파 피해와 빙판길 사고가 나지 않도록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다주택자를 겨냥해 연일 고강도 메시지를 내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엔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로도 화살을 겨눴습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를 두고 주거용이 아니라면 안 하는 게 이익일 것이라며 사실상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주택을 압박했더니 1주택자의 갈아타기가 꿈틀거린다는 기사를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렸습니다.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제도 종료를 앞두고 인기 지역으로 옮겨가려는 시장 수요에 대한 생각을 함께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거용이 아니라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는 것도 하지 않는 게 이익일 거라며 투기성, 비거주 1주택을 정조준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른바 상급지에 사둔 비싼 집은 세를 주고 정작 자기는 다른 지역의 저렴한 전세로 사는 이들을 겨눈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또는 투자용으로 가지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 깎아줍니까?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때 매기는 양도세를 원칙대로 무겁게 부과하겠다고 못 박은 데 이어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제도 등을 손볼 가능성까지 열어둔 거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생중계된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선 부동산 문제를 망국적이라고 강하게 지적하며 지방주도 성장을 근본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도 수도권 1급 체제 타파에 달려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과감하게 지원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교통 등 인프라 정비와 공공기관 이전, 기업의 지방 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할 제도 보완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사활을 건 모습인데 청와대 내부에선 현재까지 여론의 반응 또한 나쁘지 않다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더는 연장하지 않고 끝내기로 한 걸 잘한 조치라고 답한 사람이 응답자의 61%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27%에 그친 부정평가보다 2배 이상 월등히 높습니다. 이 대통령이 전면에 직접 나서는 충격요법이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이목이 더 쏠리고 있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문제는 정부의 공급 대책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장 129 대책에서 정부가 경기 과천시 경마공원을 이전하는 방안을 지시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이 전면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과천 시민들과 연대해서 과천 사수 범시민 총궐기 대회를 열기로 하는 등 후폭풍이 거셀 전망인데 정부가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두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한국마사회 노조가 정부의 129 대책에 맞서 총력 투쟁 돌입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과천 경마공원 등을 이전하고 주택 9,8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는데 마사회 노조는 사전 협의가 없었고 말산업 전체를 고사시킬 거라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막무가내식 정책을 밀어붙이는 정부의 부당함을 나서서 알립시다. 동지 여러분, 끝까지 투쟁합시다. 반드시 승리합시다. 투쟁! 밀실 행정에 반대하는 차원에서 벽을 망치로 부수는 퍼포먼스를 진행한 노조는 오전엔 우희종 한국마사회 신임 회장에 대한 출근 저지 투쟁에도 나섰습니다. 과천 경마공원 곳곳엔 졸속 이전에 반대한다며 이전 계획을 철회하라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청사 정문 앞에는 정부 대책에 반대하는 근조 화환이 등장했습니다. 과천시 의회도 과천시가 교통 등 전반에서 수용 한계에 근접해 있다며 공급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낸 상황. 오는 토요일에는 과천 시민과 마사회 노조가 연대해 과천 사수 범시민 총궐기 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과천시와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사전 협의 부족 논란을 인정했습니다. 또 교통난을 우려하는 과천시 요구를 수용해 별도 TF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천 문제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특히 교통 문제가 그 주요 요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TF를 만들어서 국민들 의견을 듣고 또 그 해결을 위해서 노력할 생각이고요. 교통 대책을 요구하는 지자체로부터 3개월간 건의 사항을 접수해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공급 대책을 두고 의견 조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해당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부분들과의 협의 없이 진행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국가가 너무 한쪽 편에만 서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형평성이나 방향 설정에 대한 조율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서울 용산구에서도 공급 계획을 비판하는 근조 화환이 등장하는 등 곳곳에서 반발이 잇따르고 있어 정부가 지자체와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다면 공급 속도전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네, 이번엔 여권의 공천원금 의혹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이 결국 강선우 의원과 김경전 서울시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서로 엇갈리는 진술을 내놓으며 진실 공방을 벌였지만 경찰은 두 사람 모두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혐의도 어느 정도 입증됐다는 입장입니다. 송수연 기자입니다. 이른바 공천원금 1억 원 의혹을 촉발한 건 지난해 말 공개된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의원의 대화 내용 녹취 파일이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둔 그해 4월, 강 의원은 김 의원을 찾아가 살려달라고 호소하며 김경전 시의원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의 처리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저도 잘 주세요. 하여튼 돈부터 돌려드리세요. 안 받는 강 의원은 녹취가 공개되자 당시 보고를 받고서야 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며 금품 수수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고 김 전 시의원은 의혹 제기 이틀 만에 돌연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김 전 시의원이 한국으로 돌아온 뒤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가 잇따라 진행됐지만 경찰이 PC 등 주요 증거를 제때 찾지 못하면서 임의 제출이 반복됐습니다. 수사 차질 우려가 이어진 가운데 경찰은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를 각각 4차례, 강 의원은 2차례 불러 고강도 조사를 벌였습니다. 4년 전 사건이라 물증 확보가 어려워 금품이 오간 현장에 있었던 3사람의 진술을 서로 맞춰보는 데 주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선 조사에서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의 사무국장이었던 남모 씨가 먼저 한 장을 요구했고 서울 용산 호텔에서 강 의원에게 직접 1억 원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남 씨는 강 의원 지시로 차에 쇼핑백을 실었으며 강 의원이 1억 원을 전세 자금으로 쓴 것으로 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의원은 쇼핑백에 담긴 게 돈인 줄 몰랐다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함께 있었던 다른 2사람은 사뭇 다른 설명을 내놓은 겁니다. 김 전 시의원은 자신이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이라며 혐의를 축소하려는 듯한 모습도 보였지만 강 의원에 대한 쪼개기 후원 등 추가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결국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금품이 오간 정황 등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충분하다는 경찰 판단에 따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의혹이 불거진 지 한 달여 만에 구속심사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찰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건 또 아닙니다. 김 전 시의원과 관련한 추가 의혹이 남아있는 데다가 김병기 의원은 첫 소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경찰이 강선우 의원의 공천원금 1억 원 수수 의혹과 관련해 막판 혐의 다지기에 나섰지만 남은 과제는 여전히 많습니다. 우선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지난 2023년에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정치권에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최근 새롭게 불거졌습니다. 황금 PC 속 120여 개 녹취에서 언급된 민주당 의원만 최소 7명. 경찰은 일단 당시 김 전 시의원이 통화 상대였던 전 민주당 보좌관을 조사했고 한밤중에 제가 취한 상태에 있을 때 전화 걸려온 것에 답을 했던 것뿐이고 김 전 시의원이 수백만 원을 줬다고 시인한 양모 전 시의원을 포함한 여러 인물에 대한 출석 통보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는 다시 확대되는 분위기인데 의혹에 연루된 또 다른 인물인 김병기 의원은 첫 소환 조사도 아직입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강 의원으로부터 김 전 시의원에게 1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듣고도 이를 묵인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김 의원은 이를 포함해 정치 헌금 수수와 차남의 숭실대 특혜 편입 등 모두 13가지에 달하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앞선 압수수색에서 주요 물증으로 꼽히는 대형 금고도 찾지 못한 채 김 의원 아내와 측근인 이지희 동작구 의원 등 주변인들만 소환하고 있습니다. 공천원금 받은 거 인정하세요? 김병기 의원도 알고 있었나요? 동작구 의원 2명 말고도 다 받은 거 있으실까요? 김 의원이 첫 소환까지 늦어지며 늑장 수사 비판이 계속되고 있지만 혐의가 많아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오히려 김 의원에게 대비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 경찰이 이런 우려를 씻어내고 수사를 매듭 지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계속해서 정치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가 이른바 숙주 논란까지 언급되면서 감정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래 대표는 합당 선언이 아닌 제안이라며 뒤늦게 내부 여론 수렴에 나섰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대표가 민주당을 대권놀이의 숙주로 이용한다는 이현주 최고위원의 전날 발언에 조국혁신당은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정당 쇼핑은 누가 했냐, 모욕은 자제하라는 등 다소 감정적인 표현도 나왔습니다. 그분이 아마 당정이 한 7번, 8번 바뀌었죠. 정당을 숙주 삼는 원천 기술 보유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혁신당은 공천 12대 부적격 기준을 발표하며 독자적인 지방선거 준비에 돌입했는데 합당에 목매지 않겠다는 압박 전략으로 읽힙니다. 우당에 대한 예의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당이 작다고 자존심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혁신당이 등 돌린 사이 민주당은 갑론을 봐 친명계 내에서도 합당 찬반론이 세게 붙었습니다. 합당 논의는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 강행한다면 집단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압박 속에 덧셈 정치라는 찬성도 나왔습니다. 합당 문제가 내홍으로 번지는 상황 속에 정청래 대표는 약속한 대로 경청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합당 반대 성명을 낸 초선 의원들, 더민초와 간담회에서 긴급 제안은 송구스럽고 미안하지만 쉬운 선거는 없다. 뭉쳐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골프와 선거는 고개를 쳐들면 진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근거 없는 승리에 대한 낙관보다는 끝까지 절실한 마음으로 허심탄회하게 특히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합당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의견을 제시했고 당이 분열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 정 대표는 선수별로 릴레이 간담회를 열고 토론회와 전당원 여론조사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같은 날 민주당은 정책의원총회에서 공소청에는 보안수사 요구권을 부여하고 중대범죄수사청 인력구조를 수사관으로 일원화하기로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강성당원들의 요구를 일부 반영한 해법인데 합당 논의에도 당심을 반영하자는 주장 속에 당내 쟁점 현안이 어떻게 상호작용할지도 주목됩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국민의힘 내부 상황도 만만치 않게 복잡합니다. 당 안팎에 불신이 커지면서 궁지에 몰린 장동혁 대표가 일종의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오늘까지 정식 사퇴 요구가 있으면 당원 투표를 진행해서 따르겠다는 건데 대신 정치 생명을 걸자고 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예정에 없던 기자 간담회를 자처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당원 게시판 사퇴에 대해 원고도 없이 10분 넘게 청산 유수 입장을 쏟아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 이후 공개석상에서 한 첫 언급입니다. 당계 사퇴의 본질은 여론 조작이고 이를 해결하겠다는 당원과의 약속을 지킨 거라며 이제는 수사의 영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장애가 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 그 당시 여당의 대표가 관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윤리위와 최고위 등 절차를 지켰는데도 대표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는 건 온당치 않다고도 반박했습니다. 그런데도 거취 표명을 요구한다면 전당원 투표를 통해 의원직까지 내려놓겠다. 대신 상대도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정면 돌파를 선언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제게 재신임이나 사퇴를 요구한다면 저는 곧바로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파에선 혼자 판을 깔고 혼자 선언한다. 길을 잃은 것 같다는 반응이 나왔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실망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그 자리를 걸고 당의 노선 변화를 요구해라. 이것은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 대표는 오전엔 이른바 단식장 패싱으로 앙금이 있던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 제1야당 수장으로서의 존재감을 부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도 거듭 요구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제1야당 대표와 대통령께서 한자리에서 머리를 맞대고 여러 가지 제언을 주신다면 관련된 내용을 잘 정부 측에 전달하고 국민의힘은 인재영입위원회 구성을 매듭짓고 정책 발굴 첫 회의를 열었고 1박 2일 일정으로 제주를 찾는 등 지방선거를 앞둔 민생 행보에도 박차를 가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른바 친한계 찍어내기, 눈총을 받았던 당협위원장 교체는 일단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계파 갈등에 자신의 거취로 승부수를 걸었는데 묘수가 될지 악수가 될지 전망이 엇갈립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대장동 사건에 이어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1심에서 민간업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는데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죠. 정치권 공방이 또 불이 붙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조작 수사에 민낯이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해체를 앞둔 검찰이 자포자기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당연한 일이라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나를 엮어보겠다고 녹취록 변조까지 해서 증거로 내더니라는 다소 냉소적인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민주당도 타깃은 처음부터 이재명 대통령이었다며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민낯이 드러났다고 청와대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 나오는 위례신도시를 윗어르신으로 조작했다며 검찰판 바이든 날리면 시즌2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공소시효조차 끝난 사건을 징검다리 삼아 정적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 벌인 조작 기소의 당연한 결말입니다. 조작 기소 실상을 밝히기 위해 특검과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도 거듭 요구했습니다. 국민께 사과하고 공소 취소함으로써 결자 해지해야 합니다. 의원총회에서는 단체 피켓팅으로 검찰 개혁 의지도 다졌습니다. 공소를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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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은 검찰의 항소 포기는 진상규명 포기 선언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해체를 앞둔 검찰이 권력 수사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며 역시 항소 포기 특검 카드로 응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비리 재판의 공소 취소로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한 빌드업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야당은 또 민주당이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 파기환송했던 대법관을 겁박했다면서 사법부 길들이기가 절정이라고 맹공을 폈습니다. 대법관이었다는 이유로 법사위 회의 내내 호통, 비아냥으로 대한민국 사법부를 욕보였습니다. 정치적 사건에 대한 해석도 형사사법제도를 둘러싼 시각도 이처럼 극명하게 쪼개져 있습니다. 민주당은 판검사가 고의로 법을 잘못 적용하면 처벌하는 법 왜곡죄 처리 시점을 조율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 법 장난죄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찰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를 오늘 두 번째로 불러 조사합니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를 상대로 지난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경찰의 1,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했던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는 세 번째 요구 끝에 지난달 30일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Coupang has fully and will continue to fully cooperate with all of the government investigations that are now looking into us. 당시 경찰은 로저스 대표를 상대로 12시간에 걸쳐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자체 조사하는 과정에서 증거인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로저스 대표를 다시 소환합니다. 앞서 로저스 대표는 국회 청문회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피의자 접촉 등 자체 조사가 국정원 지시에 따른 거라고 말해 위증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청문회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떤 지시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인데 경찰은 이번 2차 소환 조사에서 국회에서의 증언이 거짓이었는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자체 조사한 배경이 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계획입니다. 로저스 대표는 이 밖에도 쿠팡 측이 지난 2020년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숨진 고 장덕준 씨 사건을 숨기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쿠팡 측은 숨기는 것 없이 정부 조사에 협조해왔다는 입장인데 로저스 대표도 의혹을 강하게 부인해왔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계약 해제된 임원에 의하여 제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재 은폐 의혹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박대준 전 쿠팡 대표 역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앞두고 어떤 대화 오갔습니까? 성실히 조사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고 장덕준 씨 산재 책임을 축소하고 회피하는 보고를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로저스 대표를 추가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태입니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추가로 파악해 공개했습니다. 민관합동조사단이 기존의 3,300만 명이 넘는 유출 사고 외에 추가로 16만 5천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쿠팡에서 16만 5천여 계정 개인정보가 추가로 유출됐습니다. 쿠팡은 민관합동 조사 결과 지난해 11월 발생한 사건에서 기존에 알려진 3,370만 건이 넘는 유출 외에 추가로 16만 5천여 계정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고객 입력한 주소록 정보인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입니다. 결제 및 로그인 정보를 비롯해 공동 현관 비밀번호, 이메일과 주문 목록은 유출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쿠팡은 유출 사실을 해당 고객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쿠팡은 추가 유출이 확인된 고객들에게 문자 통보 중이며 2차 피해 의심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유출 건이 새롭게 발생한 건이 아니라 지난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지난해 12월 유출자가 저장한 정보가 약 3,000건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것은 심각합니다. 하지만 포렌식 데이터에 따르면 2,700여 개의 데이터만 저장이 되었습니다. 쿠팡은 추가로 유출이 확인된 고객들에게 기존과 같은 5만 원 구매 이용권을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대규모 정보 유출로 논란을 부른 쿠팡이 그동안 주장해온 조사 결과와는 다른 추가 유출을 공개하면서 파장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지난달 경기 고양시에 있는 한 도로에서 미끄러지던 화물차를 보고 뛰어올라 큰 사고를 막은 남성이 크게 다쳤습니다. 결국 하반신 마비 위기에 처했는데 가족들은 병원비 걱정에 막막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을 최승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비상등을 켠 화물차 한 대가 큰 도로 위를 천천히 움직입니다. 위기를 직감한 한 남성이 차량 안을 이리저리 살핍니다. 뒤에서는 버스가 위태롭게 다가옵니다. 운전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남성은 다급히 차량을 맨몸으로 막아섭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고 판단한 듯 이내 운전석에 올라탑니다. 10m가량을 달린 화물차는 순간 방향이 꺾이며 골목 안으로 굴러 떨어집니다. 차량 밖으로 떨어져 나온 남성은 움직이지 못하고 뒤늦게 도착한 차량 주인이 상태를 살핍니다. 경찰은 차량 주인이 주차 브레이크를 작동하지 않은 데다 기어도 주행으로 둔 채 편의점에 들른 사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당시 60대 남성은 저기 보이는 횡단보도부터 화물차를 세우려 시도했는데요. 차량은 결국 이곳 골목 밑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지난달 24일 아침 7시쯤 경기 고양시 대화동에서 미끄러지던 1톤 화물차를 세우려던 60대 남성 양모 씨는 결국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주저없이 뛰어들어 사고를 막았지만 정작 본인은 척추 등을 크게 다쳐 하반신 마비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회복지사로 일했던 양 씨는 평소에도 어려운 이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나중에라도 나이 먹고 장사 안 하면 요양원 가서 어르신들 그래서 오죽해야 일부러 품바 같은 경우에 각설이를 배웠어요. 일부러. 가족들은 이미 수천만 원에 달하는 병원비에 막막함만 토로합니다. 혼자서는 이게 반찬 가게가 혼자서는 어려워요. 장 봐야 되지 뭐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그거 재활 치료도 있고 뭐 장사는 좀 접어야 될 것 같아요. 경찰과 지자체도 나서 지원 방안을 찾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인명피해를 막은 양 씨가 다시 소중한 가족과 삶의 터전으로 돌아오기를 모두가 한마음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충남 서천에서 SUV를 몰다가 후진으로 건물로 돌진해 2명의 사상자를 낸 70대 운전자가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고령인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을 착각해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SUV가 후진하던 중 갑자기 방향을 틀더니 건너편에 있는 건물로 돌진합니다. 이 사고로 건물 앞에서 채소를 팔던 70대 여성이 숨졌고 여동생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70대 남성 A씨. 경찰 조사 결과 음주나 약물운전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경찰의 안과를 가려다가 길을 지나쳐 차를 후진했고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화면을 보면 브레이크 등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도 이 점을 주목했습니다. 차를 직접 운전해본 결과 브레이크 작동에는 이상이 없었고 블랙박스에서는 급가속할 때 나는 엔진음이 녹음돼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페달 5조작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판단하기는 브레이크를 밟을 것을 악셀레라를 밟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도 사고 당시 영상을 확인한 뒤 본인이 착각해 가속 페달을 밟은 것 같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구속영장 신청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네, 이번엔 국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타인과 친분을 맺었던 것에 대해 뒤늦게 후회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앱스타인 소유의 섬을 방문하거나 또 여성들과 관계를 맺어 성병에 걸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앱스타인 스캔들에 휘말린 빌 게이츠가 호주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앱스타인과 친한 부자들에게 세계 보건 분야에 기부하도록 설득하려고 인연을 맺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여성들과의 관계로 성병에 걸렸고 당시 배우자였던 멀린다에게 이를 숨기려 했다는 앱스타인 문건은 거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런 내용의 이메일은 없었고 앱스타인이 자신을 공격하기 위해 꾸며낸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Apparently, Jeffrey wrote an email to himself. That email was never sent. The email is, false. So I don't know what his thinking was there. Every minute I spent with him, I regret and I, apologize that I did that. 지난 2011년 앱스타인을 처음 만났고 3년간 여러 차례 식사도 함께했다고 인정했지만 앱스타인의 카리브해 섬을 방문하거나 여성들과 관계를 맺은 적은 없다고 거듭 부인했습니다. It's factually true that I was only at dinners. I never went to the island. I never met any women. And so, the more that comes out, the more clear it'll be that although the time was a mistake, it had nothing to do with that kind of behavior. 지난 2021년 이혼한 전 부인 멀린다는 앱스타인 문건이 결혼 생활 중 매우 고통스러웠던 시절의 기억을 되살렸다며 아직 남아있는 의문에 대해서는 빌 게이츠가 답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멀린다는 사회 전체가 책임을 직면하는 과정이라며 피해자들을 위해 어떤 식으로든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잠시 온화했지만 다시 한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10도가량 크게 떨어지면서 현재 일부 수도권과 강원 북부, 또 충남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은 영하 6.2도, 체감온도는 영하 12도를 조금 밑돌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어제보다 5에서 10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춘천이 영하 3.9도, 대전 영하 3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도 서울이 영하 3도, 대전 1도에 그치며 종일 춥겠습니다. 찬 공기가 먼지를 밀어내고 있지만 오전까지는 황사로 인해서 미세먼지 농도는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하늘에는 구름만 다소 지나겠고 제주도는 밤부터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여전히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은 추위의 기세가 한층 더 강해지겠고 호남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엔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화살을 겨눴습니다.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를 두고 쥐구호용이 아니라면 안 하는 게 이익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공천거래 의혹을 받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른바 황금폰을 처남에게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경찰이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공천원금 의혹을 수사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오늘부터 초미세먼지가 걷히고 다시 강추위가 찾아옵니다. 다만 지난달 북극 한파만큼 길게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시 주요 뉴스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공천거래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1심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다만 명 씨는 이른바 황금폰을 처남에게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명준 기자입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이른바 공천거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1년여 만에 1심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두 사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이들이 주고받은 금액은 김 전 의원 지역구 사무실 총괄 본부장이었던 명 씨의 급여이거나 김 전 의원이 명 씨에게 빌린 돈을 갚는 것이라면서 돈이 김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급여 명목일 뿐 정치 자금과는 무관하다는 명 씨 측과 채무 변제 성격이란 김 전 의원 측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진 겁니다. 사법부의 판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검찰이 이 사안에 대해서 항소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범죄 행위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만약 검찰이 항소를 한다면 검찰의 악행을 폭로하기 위해서 저도 같이 항소를 하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김 전 의원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천여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지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2년 뒤 22대 총선 공천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았던 겁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예비후보자 2명에게서 2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명 씨가 처남에게 이른바 황금폰을 포함한 휴대전화 세대와 USB 등 관련 증거를 숨기라고 시킨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해 별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나머지 피고인들에겐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공천거래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1심 법원 판단의 요지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 거래를 하지 않았고 정치자금도 주고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동안 명 씨는 정치 브로커라고 불리며 공천에 개입한 의혹을 꾸준히 받아왔는데요. 수사부터 판결까지의 과정을 차상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2년 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였습니다.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언론과 정치권에서 제기됐고 명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통화가 공개되며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김영선이 경선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저게 말이 맞네.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명 씨와 김 전 의원 사이에 오간 돈이 공천 대가라는 의심으로 번졌고 이후 김건희 특검 수사로도 이어졌습니다. 재작년 11월 검찰이 두 사람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구속하며 의혹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둘 사이에 오간 돈을 정치자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 전 의원은 명 씨의 개입이 없었더라도 공천을 받았을 것이라고 판단했고 주고받은 돈 역시 정치자금이 아닌 선거사무실 급여이거나 채무 변제로 받습니다.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 등 유력 인사와 교류하는 정도에 불과해 공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결국 검찰이 공천의 대가성 입증에 실패하면서 숱한 파문을 일으켰던 명태균 게이트에서 수사 당시에 이른바 황금폰을 숨기도록 한 혐의만 법정에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2차 종합특검을 지휘할 특별검사로 판사 출신인 권창영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종합특검은 앞서 3대 특검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의혹을 포함해 17가지 사안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2차 종합특검을 이끌 특별검사로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권창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사법연수원 28기 판사 출신인 권 특검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도 재직하고 있습니다. 권 특검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철저하게 사실을 규명해 나가겠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철저한 사실 규명, 엄정한 법리 적용, 치밀한 공소 유지를 통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검은 임명일로부터 20일 동안 준비기간을 가진 뒤 2차례 연장을 거쳐 최장 170일간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인력은 특별검사와 특검보 5명을 포함해 최대 251명까지 확보할 수 있는데 역대 가장 큰 규모였던 내란 특검에 맞먹습니다. 2차 종합특검은 앞서 3대 특검에서 끝맺지 못한 의혹 등 모두 17가지를 들여다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군사반란을 시도하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내용대로 수거 대상 처리 방안 등을 준비했다는 혐의 등이 대표적입니다.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저 이전 특혜 의혹, 박성재 전 장관을 통한 수사무마 의혹 등 김건희 씨를 둘러싼 사건도 여럿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수사 대상 사건과 관련한 고의적인 수사 지연 은폐 의혹,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사건도 다루는 만큼 수사 범위는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특검은 특검부 인선과 사무실 등을 마련한 뒤 구체적인 수사 방향을 정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장모이자 김건희 씨의 모친인 최은순 씨가 25억 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해 지난해 전국의 1위 고액 체납자가 됐습니다. 압류된 최 씨 소유 건물에 대한 공매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지하철역에서 도보로 1분 거리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역세권 건물입니다. 최은순 씨가 2016년 43억 원에 매입한 곳입니다. 경기도가 최후 통첩한 납부시한은 지난해 12월 15일이지만 최 씨는 아직도 체납 과징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에 착수했습니다. 공매 플랫폼 온비드에 올라온 공고를 보면 감정평가액은 약 80억 원으로 최 씨가 체납한 25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금액입니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 따르면 시세 역시 80억 원 후반에서 90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최 씨는 지난해 12월 75억 원의 매수 제한이 있었지만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가 파악한 최 씨 명의 부동산은 모두 21건, 경기 양평군 12건, 남양주시 1건, 서울 3건, 충남 4건, 강원 1건으로 모두 성남시가 압류한 상태입니다. 전국 1위 과징금 체납자 최은순에 대한 공매 절차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김건희 일가가 그동안 가족 비즈니스처럼 해왔던 여러 가지 불법에 대한 첫 번째 단죄가 되겠습니다. 일부 언론은 지난달 말 해당 부동산 공매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지만 권리관계 확인 등으로 애초 계획보다 공고가 2주 늦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부동산 입찰은 다음 달 30일부터 4월 1일까지 이뤄지고 낙찰되면 그 대금으로 체납 과징금을 충당하게 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2월 6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주제로 당내 중진들과 만남을 이어가는데요. 정 대표는 오늘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이어서 별도 자리에서 3선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야당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취임 뒤 처음으로 제주를 방문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틀째 지역 민심 행보를 이어갑니다. 장 대표는 정부와 여당의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 현장을 격려 방문한 뒤 제2공항 건설 현장과 지역 감귤 유통센터를 차례로 찾아 주민 간담회를 엽니다. 다음은 재판 소식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아들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나오는데요. 앞서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아들에게 징역 9년과 벌금 50억여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네, 이 소식은 청년분들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서울시가 오늘부터 청년 빚을 덜어줄 정책 3종 세트 신청을 받습니다.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과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신청은 청년 몽땅 정보통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청년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상담 뒤 가까운 지부를 방문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네, 경제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이번 주에도 0.27% 올랐습니다. 52주, 그러니까 1년 내내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여전히 높은 상승폭이긴 하지만 폭 자체는 약간 주춤했는데요. 숨고르기 국면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재작년 말 대출 규제와 고금리 압박에 눈치 보기 하던 수요자들이 강남 일대 재건축 추진단지를 사들이며 상승 전환한 서울 아파트값.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시작된 상승 릴레이는 52주째 정확히 1년 내내 이어졌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27% 올랐는데 특히 비강남 지역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관악구가 0.57%로 상승폭이 가장 컸고 영등포구와 성북구가 0.41% 올랐습니다. 반면 강남권은 다소 주춤했습니다. 송파는 0.31%에서 0.18%로, 강동은 0.39%에서 0.29%로 오름폭이 둔화했습니다. 질주하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한풀 꺾인 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론이 여파 때문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시행을 앞두고 시세보다 싼 절세 매물이 나오지만 매수자들은 선뜻 나서지 않다 보니까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는데요. 실제 정부가 양도세 중과 부활 방침을 공식화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은 강남과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5%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한 59제곱미터 아파트가 최근 호가보다 1억 5천만 원 저렴하게 나왔고, 마포구의 한 84제곱미터 매물도 호가보다 2억 원 낮춘 29억 원에 급매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토어제 시행 전과 비교하면 매물 규모 자체가 미미한 수준이고, 강남권에선 매물이 늘어도 대출 한도 때문에 매수가 제한적이라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높습니다. 가격이 많이 내려갖고 급매로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다주택자 매물 유도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선 세입자가 있는 경우 실거주를 늦춰주는 방안 등 추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미국 경제는 여전히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은 약세라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입니다. 인공지능 확산의 영향이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미국 최대의 물류 회사인 UPS, 올해 안에 최대 3만 개의 일자리를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도 사무직을 중심으로 16,000명을 감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미국 기업들이 고용을 감축하면서 지난달 10만 8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118% 급증한 수치이며 역대 1월 기준으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지난해 12월 미국의 구인 건수 역시 11월에 690만 건에서 급감한 650만 건으로 5년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놀랍게도 고용이 역대급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올해 미국의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은 2% 이상이 예상될 정도로 경제 성장세는 탄탄합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도 고용은 하향 안정세를 보인 가운데 미국의 경제 성장세가 놀랍다고 평가할 정도입니다. The economy has once again surprised us with its strength, not for the first time. Consumer spending, although it's uneven across income categories, but consumer spending overall numbers are good. 고용 부진 속 경제 성장은 인공지능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고용이 약화하면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핵심인 소비가 줄게 되고 이는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미국인의 소비가 줄어드는 상황에 대비해 미국의 식품 회사인 펩시코가 감자칩 등 대표 상품의 가격을 15% 인하하는 등 이번 중간 선거를 앞두고 경제적 여력을 의미하는 어포더빌리티는 점점 더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금융당국이 주택을 담보로 일정 금액을 받는 주택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령액을 인상하고 가입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여파로 지난해 SK텔레콤이 영업이익이 1조 732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0% 넘게 감소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실손, 자동차 보험 사기 적발을 위한 조사를 강화합니다. 지난해 시중화폐 증가율이 2024년 말보다 9.1% 늘어나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영그룹이 지난해 출산한 직원들에게 자녀 1인당 1억 원씩 총 36억 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거의 집에만 있는 은둔 청년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연간 5조 원을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계속해서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화물차 2대가 부딪혀 한 명이 다치고 택배 상자가 도로에 쏟아졌습니다. 또 천안에 있는 아파트 꼭대기층에서 불이 나 자매가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권민석 기자입니다. 찌그러진 화물차 운전석이 통째로 나뒹굴고 주인 잃은 택배 상자가 도로를 점령했습니다. 사고가 난 건 오늘 새벽 1시 40분쯤 충북 청주시 주감휴게소 부근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6.5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13톤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를 낸 50대 화물차 기사가 목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실려있던 택배가 한꺼번에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기사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자정쯤엔 청주 남이분기점 부근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8.5톤 화물차가 가드레일을 추돌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고 화물차 조수석 바퀴 쪽이 심하게 망가졌습니다. 역시 화물차 기사의 졸음운전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엔 경기 부천시 소사동에 있는 삼거리에서 승용차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50대 승용차 운전자가 유턴하다 옆차로 오토바이를 친 거로 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충남 천안시 쌍용동에 있는 15층짜리 아파트 15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난 집에 살던 자매 가운데 20대 언니는 2도 화상을 입고 10대 동생은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20여 분 만에 불을 끈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네, 지난달 울산에 있는 한 도로에서 발생한 4중 추돌로 차량 한 대가 불이 붙은 사고가 있었는데요. 현장을 지나던 사람들이 운전자와 동승자를 구조했습니다. 구조에 나선 사람들은 경찰과 일반 시민들이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추돌 사고 현장에 뒤엉킨 차량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불이 난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는 아직 탈출하지 못한 긴박한 상황. 앞서가던 차량이 멈춰서더니 사람들이 우르르 내려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곧바로 차 문을 열고 힘을 합쳐 구조합니다. 차량 밖으로 구조자들이 옮기고 소화기를 들고 진화까지 나섭니다. 사고를 조사한 경찰이 귀중한 목숨을 구한 사람을 찾아보니 다름 아닌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관 5명이었는데요. 업무차 이동을 하다가 귀중한 생명을 구한 겁니다. 경찰관 외에도 시민 2명이 구조와 진화를 도왔습니다. 경찰은 구조를 지원한 시민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화재 진화를 도운 시민을 찾고 있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세계인의 겨울축제 동계올림픽이 내일 새벽 개막식과 함께 열전에 돌입합니다. 4년에 한 번 열리는 올림픽인데 현재 열기는 기대만큼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밀라노 현지에서 허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관광지 밀라노 두오모 광장입니다. 동계올림픽 개막을 알리는 각종 전시물이 분위기를 띄우는 가운데 동계올림픽 공식 스토어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고 성화봉송 행사를 눈에 담기 위한 수많은 관광객이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도시 곳곳이 가는 곳마다 유적지여서 너무 좋고요. 올림픽 개막식도 보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Sì, già da tanto tempo fa, no, penso che è molto bello e sono orgogliosa di Milano che speriamo che tutto andrà bene. Io aspetto molto di vedere hockey perché sarà la mia prima partita che vedo, quindi sono emozionato, la vorrei vedere molto. 하지만 밀라노 중심가를 벗어나면 올림픽 개막을 앞둔 도시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한가로운 분위기입니다. 기존 시설을 최대한 재활용하기 위해 약 400km나 떨어진 4개의 권역으로 나뉘어 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예선이 열린 컬링장이 정전돼 경기가 중단되고 개막 직전까지 일부 경기장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는 등 운영의 미숙함도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회 조직위원회는 막상 메달 레이스가 시작되면 올림픽 열기가 본격적으로 달아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어수선하고 지나치게 조용한 분위기 속에도 우리 선수단은 톱10 재진입이라는 목표를 향해 묵묵히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YTN 허재원입니다. 동계올림픽 개막에 맞춰 이탈리아 밀라노 현지에 대한민국을 알릴 코리아 하우스가 문을 열었습니다. 전날 우리나라 역사상 두 번째 IOC 집행위원이 된 김재열 위원도 개관식에 참석해서 첫 공식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밀라노 현지에서 오점곤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계올림픽 코리아 하우스 개관을 가장 먼저 알린 건 우리 한복입니다. 일반 개방에 앞서 열린 공식 개관식에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최휘영 문체부 장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등 국내외 인사 1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It is a great pleasure to welcome you this evening to Korea House here at the beautiful villa. IOC 위원들도 개관식 초청 대상이었는데 전날 우리나라 역사상 두 번째로 IOC 집행위원이 된 김재열 국제빙상경기연맹 회장도 참석해서 코번트리 IOC 위원장의 축하 인사를 대신 전했습니다. The IOC president, Christy Coventry, so she sent me here instead to express sincere congratulatory message to the Team Korea for the opening of the Korea House. 2036 하계올림픽 대한민국 후보도시를 대표한 김관영 전북도지사 일행도 동계올림픽 현장을 찾아서 IOC 옵저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전 세계인들에게 전북 전주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저의 오랜 지인인 김재열 IOC 위원께서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IOC 집행위원회에 선임된 것은 대한민국 스포츠계의 큰 쾌거일 뿐만 아니라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대한민국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한국 문화와 스포츠를 전 세계에 알릴 코리아하우스가 자리한 공간은 밀라노의 역사적 건축 문화공간인 빌라네키 캄필리오. 실내뿐 아니라 야외 공간까지 활용한 코리아하우스는 K-컬처존, K-푸드존, 팀 코리아존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공식 개관식을 마친 이곳 코리아하우스는 폐막식이 열리는 오는 22일까지 계속 운영될 예정입니다. 밀라노에서 YTN 오점곤입니다. 우리나라 스피드 스케이팅 레전드인 이상화가 떠난 이후 누가 후계자가 될지 이번 동계올림픽에서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포스트 이상화 원조 김민선과 샛별 이나연이 선후배 간 선의의 경쟁을 펼칩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171cm의 큰 키만큼이나 스피드 스케이팅 이나연의 상승세는 매섭습니다.
지난해 2월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2개를 목에 걸며 큰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고 같은 해 11월 월드컵 1차 대회 500m에서 동메달을 거머쥐며 기대를 더 키웠습니다. 국가대표 선발전에선 선배 김민선을 제치고 종합 1위에 올라 김상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번 동계올림픽 목표는 시상대에 오르는 겁니다. 너무 좋죠. 왜냐하면 너무 잘 타셨던 선수 뒤를 잇는 그런 말이니까. 목표를 좀 크게 잡자면은 포디움이 제 목표고요. 또 재밌게 후회 없는 경기가 제일 큰 목표예요, 지금. 포스트 이상화의 원조는 김민선입니다. 2022-2023 시즌 월드컵 랭킹 1위를 차지하며 올림픽 메달권 후보로 꼽혀왔습니다. 이후 부진의 시기를 겪다가 지난해 12월 월드컵 4차 대회 500m 동메달을 목에 걸며 다시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약점으로 지적된 스타트도 좋아져 이번 대회 메달 획득 가능성을 좀 더 키웠습니다. 벌써 세 번째 도전인 만큼 후회 없는 경기 하고 싶다는 마음이 가장 크게 들고 500m에서 메달을 획득하는 게 목표입니다. 객관적인 전력상 둘 다 메달권에 근접한 상황입니다. 경기 당일 컨디션을 잘 끌어올린다면 이번 대회에서 포스트 이상화가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YTN 이다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위해 발의된 특별법에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검토가 부족했다고 잘못을 시인했지만 통합에 대한 경쟁적인 속도전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 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입니다. 통합으로 받을 수 있는 특례가 적혀 있는데 가장 마지막 내용이 문제가 됐습니다. 지방정부가 지정한 글로벌 미래 특구에서는 최저임금법은 물론 근로기준법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법안대로라면 특구 내 기업은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줘도 처벌받지 않고 주 40시간으로 정해진 법정 근로시간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계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가뜩이나 대구와 경북은 인구 10만 명당 최저임금 위반 신고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인데 아예 법적 면제부까지 주려 하느냐는 겁니다. 임금을 지금보다 훨씬 더 낮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최저임금 관련된 법안이고요. 노동시간을 길게 함으로써 사실상 과로사를 조장할 수 있는 위험이 이 법안에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초안을 마련한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검토 작업이 부족했다고 시인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시절 공항 이전 후 남은 땅에 기업을 유치하려고 넣은 특례였는데 현 정부 들어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자 제대로 검토 없이 발의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상임위에서 해당 조항은 삭제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하지만 지역의 100년 대계를 결정할 통합을 논의하면서 의견 수렴은커녕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졸속으로 특별법을 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넘어왔습니다. 구용찬부터 이민규의 선택, 디메트로프! 좋은 서브, 좋은 마무리! 빠르게 갑니다. 구용찬이 기다렸습니다. 자, 성공해요. 네, 뚫어냈습니다. 자, 이제 경기 시작한 지 2시간 25분이 흘렀습니다. 점수 27대 26. 황택이 이해나를 선택합니다. 따라갑니다. 자, 붙었어요. 백토스, 디메트로프! 자! 이걸 잡았어요. 부영찬 선수의 그림 같은 수비. 소름 돋는 마지막 장면이 나옵니다. 야, 이게 또 디미트로프 선수에게 완벽하게 연결이 되면서 경기를 마무리 짓네요.
잠시 온화했던 날씨는 물러가고 다시 한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영하 6.7도로 어제보다 9도나 낮아졌고요. 체감 온도는 영하 12.2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또 어제 워낙 포근했던 만큼 체감하는 추위가 더 심할 수 있겠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기온이 10도가량 크게 떨어지면서 일부 수도권과 강원 북부 또 충남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영하 6.7도, 대전 영하 3.8도, 광주 영하 1도로 어제보다 5에서 10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도 서울이 영하 3도, 대전 1도에 그치며 종일 춥겠습니다. 여기에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3에서 6도 정도 더 낮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는 구름만 다소 지나겠지만 제주도는 밤부터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동쪽 지역은 대기 건조함이 지속하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부는 만큼 산불 등 대형 화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면서 강추위의 기세는 한층 더 강해지겠고요. 호남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초미세먼지는 해소되고 있지만 상층에 남아있는 황사의 영향으로 낮까지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쁘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호흡기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